그래서 뭐 전화 타는 예측 기간 다 전망해 보면 빠르면 2029년, 늦어도 2030년에는 중국 GDP가 미국 금리 단기적으로 폭등, 달러가치 폭락, 네. 미국 자산 가격 폭락. 그러네요. 예,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겠느냐? 네, 안녕하세요. 김효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과 함께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흥미롭고 아주 네.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중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예, 최근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 미중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2000년대는 서로 좋은 관계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을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하면서 세계경제에 편입되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정말 싸게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 특히 미국에 공급해줬죠. 그래서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그 정도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근데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5조 8천억 달러나 됩니다. 5조 8천억 달러요? 예,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7천조가 넘죠. 7천조가. 와. 예, 그만큼 미국이 중국 때문에 물건을 미국 소비자들이 싸게 소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서로 굉장히 좋은 관계였었네요. 예, 그리고 중국이 또 뭐를 했냐면은 미국에서 무역에서 상품 수출하고 돈 번 돈 가지고요. 미 국채를 사준 거예요. 아. 한때 1조 2천억 달러까지 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 국채를 중국이 사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미국이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중국이 사주니까 국채 수요가 안 늘어나가지고 국채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떨어졌죠. 아. 그러니까 미국 가게 입장에서는 금리도 떨어져가지고 집값도 오르니까 네. 너무 행복했죠. 그렇죠. 소비도 이제 활성화가 물건도 되고요. 싸게 사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금리 때문에 집값도 오르고 주식값도 오르니까 네. 미국은 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네, 중국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싸게 물건을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예. 중국이 미국에다가 판 것으로 인한 돈을 미국의 국채를 사줬으니까 예. 굉장히 서로 좋았는데요. 예. 언제부터 안 좋아진 건가요? 예, 이제 최근 한 3년 전부터 안 좋아졌어요. 아, 3년 예, 전부터. 그게 왜 안 좋아졌냐면은 네. 미국이 보기에 중국이 그동안 뭐 적은 나라였는데 너무 빨리 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1년에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였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18%로 올라와 버린 거죠. 아, 그러면 좀 경계할 만하네요. 예. 그리고 미국 GDP에서 중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도요. 뭐 2001년 WTO 가입할 때는 한 13% 했거든요. 근데 네. 작년 보니까 76%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것이죠. 이대로 가만 놔두면은 몇 년 후에는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설 것이다. 아, 중국은 워낙에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예. 있고 미국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이 뭐 명목 GDP를 한 앞으로 몇 년 동안도 한 6% 실질은 한 4% 성장한다도 물가가 있으면 6% 성장할 거예요. 네. 미국은 3% 정도 성장하거든요. 중국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보다 훨씬 높으니까 이게 복리 개념입니다. 더 빨리 중국 GDP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화 타는 예측 기간 다 전망해 보면 빠르면 2029년, 늦어도 2030년에는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서 버리게 됩니다. 금방이네요, 정말. 몇 년 뒤면 예. 바로 발생할 일인데, 그러면 미국이 지금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고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1위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사이가 많이 나빠진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중 패권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버드대학의 그레암 앨리슨 교수가 쓴 애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부제가 미중이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 이 앨리슨 교수가 지난 500년 역사를 분석해 보니까 한 강대국이 있었는데 신흥국이 커져가지고 강대국을 이어갈 정도 되면은 강대국이 신흥국을 쳐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 사례에서 16번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데 12번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갈등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느 수준에서 끝날 것인가. 이 네. 책 보면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동안 트럼프 정부 때 무역전쟁을 했죠. 네. 트럼프가 중국 상품에다 관세를 부과했죠. 중국도 미국 상품의 수입 상품에다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이게 이제 무역전쟁이었었어요. 네. 지금 이제 기술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이 중국 기술 수출을 전 세계에 지금 못하게 하고 있죠. 중국 기술이 워낙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그 금융전쟁이에요. 이 금융전쟁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수출해서 돈 번던 가지고 미 국채를 사줬다고 그랬죠. 한때 1조 2천억 달러 넘었는데요. 최근도 한 1조 600억 달러 가지고 있거든요. 네. 중국이 그거를 국채를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아. 그 미국 국채를 일시적으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금리 단기적으로 폭등, 달러 가치 폭락, 네. 미국 자산 가격 폭락. 그러네요. 예,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 앨리슨 교수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미국이 중국의 대중 수입을 직접 규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중국이 뭐를 하냐면은 앨리슨 교수 계속 시나리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서영시 돈이 미국 어떤 은행에 있다면은 중국이 그 은행, 미국 은행에 들어가지고 서영시 계좌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그게 거죠.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네. 미국이 야 이걸 저 상하이에서 조종하고 있구나. 드론 등을 통해 아주 상하이를 군사 공격합니다. 그러면 중국도 워싱턴을 군사 공격하죠. 네. 그래서 무역 전쟁이 금융 전쟁으로 갔다가 무력 전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이분이 만들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최악의 사태니까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미중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무력전쟁까지 가면은 뭐 세계가 끝이죠. 그렇죠. 무력전쟁 가면 결국 핵전쟁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이게 결국에는 예정된 전쟁이라는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예. 거죠. 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은 금융전쟁은 갈 수가 있거든요. 아까 금융전쟁이 중국이 미 국채를 팔아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이 지금은 세계 무역 강국이에요. 근데 이들이 추구하는 게 기술 강국, 장기적으로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 이 중국이 미국을 보기에 100달러 지표 찍어내는데 한 20센트, 많게는 40센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20센트, 40센트 비용을 들여가지고 100달러 지표를 찍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중국서 옷도 사가고 신발도 사가고 그냥 종이돈 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기 생산해가지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더라는 것이죠. 네. 중국도 자기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보는 게 꿈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결국에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네.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그 시장을 개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문을 열면은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파리도 들어온다. 우리가 일하다 창문 열면 신선한 공기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네. 밖에 있던 파리도 들어온다는 네, 거예요. 미세먼지도 들어오고요. 미세먼지도 네.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 긍정적, 부정적 양면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드는데 달러를 매각하면은 자기들도 엄청난 손해를 봐요. 채권 가격이 폭락하니까. 네. 근데 그것들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면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 일을 한번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기축통화를 만드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요새 중국이 이거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나라에다가 위안화를 쓰라고 그러고 있고, 네. 과거에는 중국이 이거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달러가 남기 때문에 수입하면서 달러를 준 거예요. 예, 그런데 갈수록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달러가 덜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반도체를 수입해 가면서 네. 그냥 달러 대신에 위안화를 줘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우리 수출하면서 위안화 주면 어때야 되겠어요? 제가 기업인들 만나보니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안화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애안시장에서 원화로 바꾸면 되거든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요새 중국하고 사우디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미국이 사우디를 옛날에 많이 보호해줬는데 지금 이라크 문제, 이란 문제 하면서 조금 사우디를 덜 대우해주고 있거든요. 사우디가 속으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중국이 사우디 원유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국이랑 더 친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우디가 중국에 또 원유 수출하면서 돈을 달러로 안 받고 위안화로 받아버리겠다. 그렇게 미국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아,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로 확고한 자리를 잡은 게 1974년 사우디가 원유를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달러로 돈 받았어요. 그래서 달러가 확고한 기축통화가 된 거죠. 그런데 사우디가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원유 수출하면서 그걸 위안화로 받아버리면 이 달러는 기축통화 역할이 굉장히 거의- 축소되는 것이죠. 네.
원유가 사실 중심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은 지금 계속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아까 2001년부터 작년까지 무역에서 중국에서 5조 8천억 달러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데 미국의 목적은 그걸 다시 벌어오는 겁니다. 중국에서. 예. 미국이 뭐 상품 생산해가지고 신발, 옷 생산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돈 벌어오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럼 미국이 잘하는 건 뭡니까? 금융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금융이거든요. 아, 금융이요? 예. 그래서 중국한테 금융시장 빨리빨리 개방해라. 그래서 2019년에 중국도 금융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은행을 개방해버렸고요. 예, 그 다음에 2020년에 보험사, 증권사, 자기들이 예상 계획보다 더 빨리 해버렸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중국의 금리 자유화, 외환시장 자유화예요. 아, 예. 네. 미국이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중국도 금융광을 추구하니까 결국은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네. 문제죠. 시기의 문제인 예, 거죠? 시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외환시장 자유화해버리면은 미국이 중국 들어가가지고 금융으로 엄청나게 부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미 골드만삭스, JP모간 이런 미국의 큰 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특히 네. 일본의 그 노무라 증권도 중국 진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JP모간은 작년에 중국에다 100% 증권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중국하고 합작해가지고 공동 투자해가지고 금융회사를 만들었는데 100% 증권 자회사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겠느냐? 중국에서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 경제가 그동안 9%, 10% 성장하면서 이렇게 고성장할 때는 돈이 금융으로 가요. 네, 그런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네. 앞으로 뭐 부채 문제, 기업 은행 구조 조정하면서 앞으로 뭐 4 내지 5%, 뭐 적기에는 4%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돈이 금융시장으로 더 많이 갑니다. 금융시장으로. 예, 그래서 중국에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아,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중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런 큰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자산 중에서 중국 비중은 뭐 아직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 세계경제 비중에서 실물경제 비중은 18%인데 금융자산 비중은 훨씬 더 낮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은 금융자산이 앞으로 그만큼 더 성장할 그렇죠. 가능성이 성장할 있는 거네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큰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지금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중국 뭐 채권 시장, 주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리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중국 뭐 자본 자유화도, 금리 자유화도 안 됐고 외환시장 자유화도 안 됐는데 계속 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가 무역에서 돈을 벌었어요. 네.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우리 무역 수적자가 85%가 중국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웬만한 상품 어떻습니까? 중국이 우리 비슷하게 더 싸게 생산해 버려요.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중국에서 상품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는 힘든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아, 중국이 그만큼 훨씬 잘하니까요. 예, 중국 가가지고 금융으로 이제 국부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아,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 예. 전까지는 수출 그런 쪽에서 돈을 벌어왔다면 이제는 금융시장에서 예. 돈을 벌어오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앞 시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일본은 어렵게 만들었지만은 네. 우리는 수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 저는 중간 정착점은 무력 전쟁까지 안 가는데 결국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일 것이다. 예, 그 이후로 중국의 금융시장, 채권시장, 뭐 주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그동안 무역에서 돈 번 돈으로 그 돈 가지고 중국 금융자산에 투자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최근 뭐 매년 통계를 내놨던데 현대차가 수출해서 번 돈보다 금융으로 더 돈을 해외에서 더 많이 벌었다. 이런 통계를 좀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런 시대가 오리라는 거죠. 앞으로는 예. 금융 예. 쪽으로 돈을 우리가 벌어야 금융으로 된다. 국부를 제가 중국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 미국에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아시아 국가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금융이다.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수출보다는 금융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미중 패권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사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막 새우등 터지듯이 막 이렇게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똑바로 기회를. 똑똑하게 기회를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증권사 쪽에서 일을 하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네. 뭐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시기죠. 첫 책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네. 한번 왜 우리가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되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늘 다룬 내용은요, 교수님의 새로운 책, 이 더 찬스라는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책도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이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